1973년 가을, 경남 마산의 작은 항구 마을은 짙은 쇠 냄새와 바다의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울려 퍼지는 망치질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곳이었지요. 14살 김서연에게 이 소리는 공포의 신호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올 시간을 알려주는 종소리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부엌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어머니의 어깨는 언제나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 오빠는 언제 와요? 서연의 작은 목소리에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젓가락질하던 손이 잠깐 멈췄을 뿐이었지요. 곧 올 거야. 밥상 차리는 걸 도우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함이 아니었어요. 폭풍 전야의 침묵 같은, 무언가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벽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집에서 웃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웃음소리라고는 오직 오빠 김진우의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놀릴 때나 우쭐할 때 나오는 소리였지요.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경직되었어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김태식은 4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단련된 손과 팔뚝에는 검은 기름때가 깊숙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부엌을 지나치며 서연을 흘끔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을 놓았어요. 곧이어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17살의 진우는 아버지보다 훤치한 키의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서늘한 녹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너는 뭘 하고 있었어? 진우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서연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밥상 차리는 걸 도왔어요. 그래, 잘했네. 진우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애로운 오빠의 손길 같았지만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손에서 느껴지는 것은 따스함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작은 밥상을 둘러싸고 앉았어요.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어머니는 눈치만 살폈어요. 진우는 가끔씩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서연에게는 가장 무서웠습니다. 서연이는 공부 잘하고 있나? 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자애도 요즘엔 배워야 한다던데. 아버지의 말에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여자가 뭘 그리 배워요?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네. 아버지는 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자꾸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걸 느꼈거든요. 그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방으로 와. 숙제 봐줄게.
진우의 말에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장남인 진우의 말은 곧 법이었으니까요. 가거라. 오빠가 공부 봐준다는데. 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역시 이 집의 규칙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진우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순간부터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앉아. 진우가 자신의 책상 앞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그곳에 앉았어요. 무서워하지 마. 나는 내 오빠잖아. 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서연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서연의 어깨에서 등에서 허리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오빠가 널 아껴주는 거야. 알겠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남의 그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벗어날 수 없는 악몽 말입니다. 1974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연의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났습니다. 15살 서연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서연아,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진짜 이유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입맛이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교복 치마가 점점 조여왔고 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서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또다시 서연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리 와.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은 온몸이 떨렸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방문이 닫히자 진우는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진우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답해. 임신했냐고.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도 다 알아. 배가 나왔잖아. 진우는 한 발 다가서서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들어봐. 절대로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 알겠어? 하지만은 무슨, 너도 원했던 거잖아. 싫다고 한 적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진우는 모른 척했어요. 만약에 누가 아버지냐고 물으면 동네 다른 놈이라고 해. 알겠지?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결국 어머니가 서연의 임신을 눈치챘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서연의 속옷을 보고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어요. 엄마, 저는 누구야?
누구 아이인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우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 고함을 질렀어요. 이 집안의 체면을 이따위로 구기고 어느 놈이냐, 당장 말해.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구원자처럼 나타난 것 같았지만 서연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서연이가 말하지 않으니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진우는 한 청년의 이름을 아버지에게 대었습니다. 항구에서 마기를 하던 20살 청년이었어요.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놈이 우리 서연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네, 확실합니다. 여러 사람이 목격했어요. 진우의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동네 어른들이 몰려와서 그 청년을 붙잡아 갔습니다. 서연은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무고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 뛰어나가려 했지만 진우가 막아섰습니다. 나가면 진짜 죽어. 조용히 있어. 다음 날 그 청년의 가족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밤중에 짐을 싸서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서연은 자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을 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김서연이 그런 애였구나.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더니 저런 애가 우리 동네에 있다니. 속삭이는 소리들이 서연의 귀에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서연을 피했어요. 선생님들조차 서연을 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커다란 좋은 글씨가 이마에 새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975년 이른 봄,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아들이었어요. 서연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순수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백성이 준수하다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떳떳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서 진우의 서늘한 녹색빛이 언뜻 비쳤거든요. 귀여운 조카네. 진우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만족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아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지켜야 할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동시에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서연은 새로운 결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서연은 희미한 빛 하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돌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아버지.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연이 뛰어나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로 혹사당한 몸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길,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 걸었어요. 서연만이 민준을 안고 뒤따라왔습니다. 간경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하네요.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 그리고 동시에 느끼는 씁쓸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식이 없었기에 그 어떤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몇 명 찾아왔지만 서연을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들을 낳은 그 여자라는 시선 말입니다. 이제 우리끼리만 살아야겠네.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체념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책임질게요. 진우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사흘 후, 진우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종이에는 아버지의 흐릿한 글씨로 간단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집과 땅,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저축까지 모든 재산을 장남 김진우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야. 진우는 유언장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연 역시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진우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예전보다 더 함부로 대했고 서연에게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 진우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서연은 섬뜩한 의도를 느꼈어요. 민준이도 이제 컸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진우의 말에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내 아들이잖아. 이제 당당하게 말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위험한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안 돼요. 절대로. 왜 안 돼?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너도 민준이도 내 가족이고. 서연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버지마저 없는 이 집에서 진우의 욕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을 꼭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요. 엄마, 저 서울로 가볼까 해요. 갑자기 왜? 어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민준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어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좋겠구나.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서연과 민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우는 몰래 갈 거예요.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거니? 조금씩 모아둔 게 있어요. 사실 서연이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동네 박 여사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서울에 가고 싶다고? 네,
박 여사님, 부탁드려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니? 민준이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박 여사는 서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신당동에서 하숙집을 하거든. 거기 주소를 적어줄게. 박 여사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힘들 거야. 서울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냉정한 곳이거든. 괜찮아요.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진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서연은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진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서연은 민준을 조용히 깨웠어요. 민준아, 조용히 해야 해. 엄마랑 멀리 가는 거야. 2살 민준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했어요. 서연은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모아둔 돈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부엌으로 나가는 서연 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에 꼭 있게 기탄 돈뭉치를 쥐어줬어요. 엄마,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연락하지 마.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민준이 잘 키우고 그 애는 잘못이 없으니까. 서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안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5시 서연은 민준을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터미널까지 가는 길, 서연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서울행 버스표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표를 샀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역사 안에서 서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민준이 등에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요, 엄마. 조금만 참아, 민준아. 곧 밥 먹을 수 있을 거야. 서연은 박 여사가 적어준 주소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신당동이라는 곳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가며 겨우 그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숙집은 생각보다 넓고 좁았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문이 열리며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님이 소개해 주셨다고.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들어와 보세요. 김 여사는 서연과 민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모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던데 맞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힘들 텐데. 김 여사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하는데 지장 주지 않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럼 한 달 해보고 결정하죠. 방은 뒤쪽 작은 방 쓰시고 끼니는 해결해 드릴게요. 김 여사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첫날부터 서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숙생들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민주는 서연의 다리에 매달려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힘들지 않아?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셔서 잠들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민준이 4살이 되었을 무렵 아이는 궁금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나는 왜 없어? 민준의 질문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왜 하늘나라에 가셨어? 아빠는 멀리 중동이라는 곳에서 다리를 짓는 일을 하셨단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일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어.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용감한 분이었어. 응. 아주 용감하고 멋진 분이셨어. 민준이를 많이 사랑하셨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이를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나도 아빠처럼 용감해질래. 민준의 말에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교복을 손수 만들어 입혔어요.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맙다니? 당연한 거지.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버지 없이 자라는 민준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어느 날 민준이 학교에서 울며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민준아? 무슨 일 있었어? 친구가 나보고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렸어. 민준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서연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슬프니? 응.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더 사랑해 줄게. 정말, 정말이야. 그리고 아빠는 하늘에서 민준이를 지켜보고 계셔. 우리 민준이가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집에서 청소일도 시작했어요. 민준이 다른 아이들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서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민준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오직 생존과 민준이를 키우는 것에만 매달려 왔거든요. 엄마는 어릴 때 어땠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도 민준이 나이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럼 왜 공부를 그만뒀어? 아빠를 만나서. 민준이가 생겨서. 서연은 거짓말이 아닌 다른 진실을 말했습니다. 후회해. 절대 안 해. 민준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이것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민준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엄마, 나 건축가가 되고 싶어. 건축가. 응. 아빠처럼 멋진 걸 만들고 싶어. 민준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상상 속의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씁쓸했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응, 꼭 건축가가 돼서 엄마 집도 지어줄 거야. 서연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고생이 아니야. 엄마는 민준이가 자랑스러워. 나도 엄마가 자랑스러워. 민준의 말에 서연은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과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었기에 지금의 민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오직 김민준의 어머니로만 살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준이 25이 되어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서연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왜 이걸 나한테 줘? 내가 써야지.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못 산 것도 많으셨잖아요. 민준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민준이라는 선물을 위해서라면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요. 2025년 가을, 이른의 김서연은 아침 햇살이 드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갓 우린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50년 전 고향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다정한 목소리의 서연은 뒤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고맙구나, 수진아. 뭐려? 당연한 거죠. 수진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주는 이제 50살에 성공한 건축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그가 설계한 건물들이 서 있었어요. 무엇보다 서연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 민준의 인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아침 식사를 마친 민준이 물었습니다. 평소대로 지내야지. 뭐 특별할 게 있겠니?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쉬시는 날인데 산책이라도 나가세요. 알았다, 알았어. 서연은 아들의 걱정을 달래듯 말했어요. 민준이 출근하고 나서 서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하숙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린 민준이 서연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내일이 어떨지도 몰랐었지요. 오직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서연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시작, 절망적인 탈출,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고된 날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오후에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아들 태현이와 딸 서아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태현이 서아가 왔네. 서연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서아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가족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와, 정말 잘 그렸네. 이게 누구야? 이게 할머니고, 이게 아빠, 이게 엄마, 그리고 이게 저랑 오빠예요. 서아의 설명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의 그림 속에서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도 웃고 계시네? 그럼 우리 서아가 그려준 그림인데 당연히 웃어야지.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과 수진, 그리고 두 아이까지. 서연에게는 꿈 같은 일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갑자기 태현이가 물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이는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민준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용감한 분이셨단다. 우리나라를 위해 멀리 중동에서 일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정말 대단한 분이셨겠네요. 태현이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서연은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좋은 밤이라서. 민준이 서연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갑자기 왜요? 그냥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서연의 목소리는